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조선중앙텔레비전에서 방송된 프로그램을 분석해 북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편견 없이 선입견 없이 바르게 전해드리는 북녘의 하루 김창현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몰랐던 북의 모습, 이와 다르지 않은 그곳 주민들의 사는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북녘의 하루 이은혜입니다. 북녘의 하루를 통해 만나볼 주요 소식들입니다. 북은 지금 코로나 시기에 감기를 더욱 조심해야 하는 이유 알려드립니다. 북에도 피트니스 센터가 있다는데요. 통일거리 운동센터를 소개해드립니다.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진행하고 있다는 황해남도와 평안남도의 가을거지 소식 전해드립니다. 북녘 돋보기 시간에는 폐플라스틱이 새로운 자원으로 활용되는 이야기를 다룬 영화가 있습니다. 함께 재활용 정책도 들여다보시죠. 북의 이모저모를 전해드리는 시간. 아이들을 위한 세계 명작 동화, 엄마 찾아 산말리 구연동화로 만나보시죠. 실내에서 화초 기르는 방법과 유의점 알려드립니다. 평생을 과학연구와 기술인재 양성에 힘써온 과학자 김인규 씨를 오늘의 인물에서 만나보시죠. 최근 보도된 북의 소식을 전하는 북은 지금입니다. 요즘 감기 걸린 분들 많으시죠? 코로나19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라서 유행성 감기에도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 같은데요. 북에서도 그 문제를 강조하고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역 대전 승리를 선포했음에도 최근에는 다시 마스크 쓰기를 권고하는 상황이라고 하지요. 옥류아동병원 호흡기 전문의와 함께 유행성 감기와 코로나19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세계적으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덜림 감기 등 여러 전염병의 동시 전파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특히 가을과 겨울철에 덜림 감기가 매우 심하게 경과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에 대한 호흡기 전문가 선생님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근 2, 3년 동안에 우리나라에서 덜림 감기 환자 수가 극히 적었다고 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 시기 가을과 겨울이면 덜림감기 환자 수가 늘어나곤 했는데 최근 몇 년간에는 덜림감기가 급속하게 유행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경내에서 덜림감기 비루스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막기 위한 방역 대책을 강력하게 강구한 데 있다고 봅니다. 덜림감기도 호흡기 비루스에 의한 감염증이기 때문에 정확한 마스크 착용과 방역학적 거리두기, 손 씻기 등 개체 위생과 개체 보호만 잘해도 얼마든지 막을 수 있습니다. 최근 세계적으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덜림 감기 등 여러 전염병의 동시 전파를 우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이것이 사실로 되는 경우에 그것이 덜림 감기인지 코로나인지 일반 사람들도 감별할 수 있습니까? 일반 사람들은 증상을 놓고는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덜림 감기를 감별하기가 힘듭니다. 두 질병이 다 호흡기 감염증 증상과 함께 전신 증상을 나타내는데 열나기야 인후도 아픔, 근육 아픔과 콧물 재채기 등 유사한 증상들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 질병을 정확하게 감별하기 위해서는 전문 의료기관이나 의사의 방조를 받아서 구체적인 검사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근에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덜림 감기 동시 전파 우려가 커지고 있고 또 동시 감염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덜림 감기는 동시에 감염될 수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덜림 감기가 동시에 감염된 신뢰도 있지만 그것은 기초질환이 있는 것으로 인해서 면역이
떨어진 환자, 또 몹시 허약한 환자도 있어요. 그래서 극히 드물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능적인 생존 방식으로부터 두 비루스 중에 센 비루스만이 남아있게 되고 그 센 비루스에 의한 감염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만약 덜림 감기에 감염되는 경우 쉽게 경과하자면 항비루스제를 써야 한다고 하는데 그럼 어떤 항비루스제를 쓸 수 있습니까? 48시간 이내에 항비루스제를 쓰게 되면 덜림 감기를 쉽게 경과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항비루스제로 보면 우홍항비루스 물약이라든가 인터페론, 어셀타밀비루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덜림 감기에 걸리는 경우 열이 난다고 하여 항생제나 해열제를 남용할 것이 아니라 자체로 할 수 있는 민간요법으로 치료하는 게 좋습니다. 보다 중요하게는 덜림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개체위생과 개체보호를 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기든 코로나든 모든 질병을 막는데 가장 중요한 게 면역력이죠. 마스크 쓰기, 손 씻기도 중요하겠지만 면역력을 키우려면 운동 필수겠죠. 많은 분들이 건강 증진을 위해 헬스, 수영, 조깅 등 다양한 운동을 하고 계실 텐데요. 북의 인민들도 헬스센터에서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다는군요. 북에도 헬스장이 당연히 있겠죠. 그 시설이나 이용은 어떻게 되는지 평양 통일거리에 있는 운동센터 함께 찾아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통일거리 운동센터. 활달한 필지로 씌워진 건물의 이름만 보아도 율동성과 경쾌감을 자아냅니다. 이곳 통일거리 운동센터가 문을 연 때로부터 10년이 흘렀습니다. 우리 통일거리 운동센터는 공강운동실, 공강회복실, 탁구장, 수중초음파실 등이 다 갖춰져 있는 대중적인 인민봉사기지입니다. 특히 우리 운동센터에는 달리기 운동기재, 가슴근육 발달 운동기재를 비롯해서 62여 종의 142여 대의 각종 운동기재들이 있습니다. 누구나 건장하고 튼튼한 체력을 가질 수 있게 해주고 특히 여성들은 아름다움과 젊음을 가꿔주는 것으로 해서 즐겨 찾게 되는 것. 여성들이 아름다움을 가꾸는 데서 운동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에 자주 오곤 하는데 달리기 운동기재도 사용하고 특히는 그 광운동과 윤운동을 즐겨하곤 합니다. 이 운동을 하고 난 뒤에는 이렇게 몸이 가벼워지고 탄탄해지는 것이 막알립니다. 저는 전성적으로 몸이 좀 약합니다. 하지만 여기 통일거리 운동센터에 와서 이 다리 근육 발달 운동기를 이용하면서부터 다리 힘도 더 세지고 몸도 더 튼튼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건강회복실들에서는 사람들의 성별과 나이, 신체적 특성에 맞는 과학적인 운동기재 이용 방법에 대한 연구와 함께 여러 가지 물리치료 기제들을 이용한 회복치료와 운동성 피로회복 봉사, 그리고 여성들의 아름다움을 더해주는 치료 미안 등 여러 가지 봉사와 그에 대한 연구를 부단히 심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수중 초음파실입니다. 이곳에서는 수중 초음파와 독수를 이용한 치료 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북의 전국 각지에서 가을거지와 나달 털기가 한창입니다. 모든 역량과 수단을 총동원해 진행하고 있다는 황해남도와 평안남도 농업부문 소식 전합니다. 광주광면의 제8기 제10차 정치국회의 결정 관철에 떨쳐 나선 각지 농업부문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올해 농사를 최단 기간에 결속할 목표 밑에 연일 높은 가을 거지와 나달털기 실적을 기록하며 부단히 성과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알곡 생산에서 큰 몫을 맡고 있는 황해남도에서 가을 거지를 번개 있게 내밀고 있습니다. 농기계 가동 유작 곧 가을고지 속도라고 말할 수 있는데 얼마 전에 내린 비료에서 가을고지에 죽지 않는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 물꽃을 깊이 쬐가지고 물을 뽑는 한편 농기계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들은 벼종합수확기, 소형 벼수확기들을 망가동해서 가을고지를 내모고 있습니다. 특히 이거 벼를 비워놓고 동가리를 제때 치지 못하면 서철이 감소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
동가리를 2일간 만리해서 치운 다음 탈곡을 따라서 나다로시를 철저히 막고 있습니다. 우리 작업반이 벼베기를 지난해보다 열흘 앞당겨서 전부 끝냈습니다. 현재 역량과 수단을 청동원에서 탈곡을 내밀고 있는데 얼마 전에 내린 비료에서 땅에 질어 넘기게 가동해 적지 않게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퍼전들에 대한 물빼기 대책을 선행시키고 이동식 벼 종합 탈곡기를 퍼전별 특성에 따라 배치해서 현장에서 탈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평원군 삼봉농장의 일꾼들과 농업근로자들도 봄 내 여름 내 땀 흘려 가꾼 곡식을 최단 기간에 거둬들이기 위해서 한 사람같이 떨쳐나 가을 고지를 본격적으로 다고치고 있습니다. 이들은 퍼전별 벼가을 순차를 과학적으로 정한 데 기초해서 벼 수확기를 비롯한 농기계들의 가동률을 높여서 매일 일정 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북의 오늘을 구석구석 들여다보는 북녘 돋보기입니다. 최근 북의 사회, 북인민들의 생활 모습을 재미있게 접할 수 있는 이런 현상을 없앱시다 시리즈. 여러분도 재밌게 보셨죠? 오늘도 한 편 가지고 와봤습니다. 피복공장 직장장인 주인공이 직장 꾸리기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고군분투합니다. 그 과정에서 주인공이 그동안 오물로 취급했던 것이 보물이 되어 나타났는데요. 그 이야기 함께 보시죠. 내가 찾은 보물. 힘껏 치며 7, 8 여보, 이 사람이 또 어디 가서? 내 이거 궁금하고 말했는데 내가 버리고 말아야지. 어디 갔댔어? 옆집이에요. 우리 김치 맛 좀 보라고. 근데 그건 뭐요? 예? 아야. 야, 이거 옆집에서 보리 갔다는 거 내가 적극 달랬지, 어머. 아니, 방금 여기 있던 어물도 내버렸는데 또 들여봐? 아니, 내가 뭐란 거 다 버렸지요? 이야, 그 아까운 거. 아까워? 아니, 이거 당신 이거 뭐가 잘못되지 않아서? 당신 대체 구육간이협동 관리원장이야? 어물 관리원장이야? 차라리 이 문짝에다 써놓고 그래. 아빠 어물 우리가 다 봤습니다. 이게 어물일 게 뭐예요? 우린 이런 걸로 제품 만들어서. 뭘 만들든 일하자는 건 좋아. 좋은데 관리원장이란 사람까지 남이 쓰다 버린 이런 어지러운 걸 들고 다니셔야 되겠어? 구차스럽게. 시스럽다니까. 직장장 김영찬 전화 받았습니다. 예. 이번 판정 말입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중으로 무조건 대책하겠습니다. 예. 허전노무. 내일 우리 공장에서 부역적인 뿌리기 판정이 있다는 거 알지? 예, 우리 직장 생산문화 생활문화야 문제될 게 있습니까? 문제될 게 있어. 문제거리는 바로 이거요. 뻣뻣? 저기 삼식장 얼마나 멋있어. 그런데 우리는 울타리도 없이 한심하단 말이야. 어제 공장협의회에서 이게 심각하게 제기돼서 창고에 철근 있지? 예? 그 철근이야 자재창고 확장 때문에 겨우 받은 건데 그 아까운 걸로 이걸? 모자라면 떼주셔서 또 받아오지 않으리. 우선 이번 판정부터 보장하고 보자. 우리 직장 때문에 그 공장이 망신하면 안 되지. 근데 저건 뭐예요? 예? 이번에 직장 꾸리기 하면서 구석구석에 있던 거 싹 다 끌어냈습니다. 근데 공장 어물장에 버리지 않고 왜 이렇게 많아? 어저께 말이야. 공장에선 저런 파수지는 어물과 섞어놓지 말라고 해서. 왜? 아니 우리 피복 공장에서 파수 내서 뭘 한대? 야, 우리한테 필요 없는 저런 게 어물이지 딴 게 어물이야? 이제 당장 내다 버려. 싹 다. 뭘 그러고 섰어? 빨리 움직이지 않고. 그럼 저 꽃밭은?
동문 그 어물부터 처리하라. 울타리는 내가 맞지. 예. 창고 장롱면 철근 울타리 벌써 다 돼서? 안 되겠습니다. 울타리만 트는데 귀한 철근 자재 쓰지 말랍니다. 지미 동지가. 뭐이? 이거 야단하구나. 직장장 동지, 문제가 풀렸습니다. 뭐가 풀렸다는 거예요? 수지 울타리 말입니다. 맘초같이 수시 울타리 또 뭐야? 그 꽃밭 울타리 파는 데가 있는데 한번 보십시오. 건배 없이 그 값도 넣고 아까운 철근 잘랐을 때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가져다가 촉촉 설치하면 되겠구만. 그렇잖아요. 오, 죽을 수가 생기면 살 수도 생긴다더니 이거 동무가 날 살려줄 말고 행패 때려서 당장 가다라 빨리. 근데 거기선 파수지를 가져와야 팔아준답니다. 파수지? 예, 1대1로 교환해준다니까 한 4, 50kg는 돼야 됩니다. 파수지 갑자기 어디서? 그것도 4, 50kg나. 예, 지배 동지. 예? 오늘 오후에 말입니까? 어제네. 예. 꾸리기 판정 오늘 오후로 당겼대. 예? 그 어디야? 수시험을 후에 주기라고. 먼저 당겨주사. 돈을 더 주고 사든지. 그건 절대로 안 된답니다. 그 강한동 간에반에선 파수지가 있어야 제품을 만들기 때문에 그 돈이든 뭐든 일체에 통하지 않는답니다. 이제 뭐 간에반? 예. 풀렸어. 사람들에게 유효자재에 대한 올바른 관점만 준다면 그건 우리가 얻는 몇 푼의 수익금보다 그 가치가 훨씬 더 커요. 강한동. 예. 동문회 그 파수지하고 제품 1대1로 교환해주는 원칙 철저히 지키고 있겠죠? 예, 어려나갔습니까? 그럼 좋아요. 우린 앞으로도 이 원칙을 철저히. 뭐이? 아니 그 파수지인지 어물인지 당신 나한테까지 딱 받아내겠다는 거요? 예. 강한동 가래만이 전화 한 통이면 되겠는데 관리원장이 그만한 권한도 없어. 나도 아랫단에 질 속일 권리 없어요. 파수지 무조건 가져라요. 그렇지 않으면 수지 울타리 절대 못 내줘요. 내 지금 바빠서 그런다지 않아? 나도 지금 바빠요. 끊자요. 여보세요? 여보. 좀 살살 부탁해야지. 허나세나 위원장인데. 이 동무가 이거. 이 사람 아침에 욕 좀 했더니만. 아까 그 수지어물 4, 50kg는 되지 않을까? 예, 되긴 됩니다. 하지만 그야 이미 어디다 버렸어? 시외 어물장에? 예, 그것도 우리가 버리는데 어떤 차가 와서 싹 다 실어갔습니다. 뭐 그 어물을? 예, 왜? 혹시 우리처럼 이거 수지 울타리야 교환하자고. 아휴, 그 아까운 걸 꽁차리겠구나. 이야, 뿌리라길 땐 언제고. 무슨 방법이 없을까? 그 수매서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수매서? 일터마다 세기속에 열정 넘치고 어디 가나 자력자가 기세 높은데 너도 나도 한 곳은 한 마음으로 어서 빨리 이런 현상 고쳐갑시다. 야, 이거 강한동 간에반 이거 돌아가면서 이거 싹 다 실어갔구만요. 이거. 예, 마지막 수매서지. 봐봐, 우리 어물 실어간 게 누구냐고? 글쎄요. 이 사람이? 우리 어물 실어가는데 누군지 알아보지도 않아? 그 버린 다음에 뭐 체험을 이거 뭐 있습니까? 차번호 받겠지? 예, 봤습니다. 53에 2283. 그런데 차 번호는 왜? 우리 어물 찾아야 할 게 아니야. 보물? 어떤 보물 말입니까? 보물이 아니라 어물! 어물 말입니다. 어물? 세상에, 어물 찾겠다고 신고한 사람도 다 있어. 예,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디 저랍니까? 구역 간이 협동차인데 강한동 간해반이 동원됐대. 강한동 간해반이면 수지 울타리 구간해반? 그 차라리 잘 됐습니다.
거기 가서 우리 어머니를 바친 거라고? 이 사람이 맛 가지고 두고도 중독했지. 그렇게 어떻게 해? 예, 지배 동지. 우린 수지 울타리로 다시. 예. 공작이 망신하지 않게 우린 어떻게 하나 2시간 나로 대책하겠습니다. 야, 이거 점점 벼랑 끝으로 멀리는데요, 이거. 할 수 없이 가자. 어디를? 어디긴 어디야. 우리 어물이 있는 데지. 이러다 직장장 동지 체면이. 지금 체면과 급해서 공작님에게 직장 명의가 위태로운데. 누구야요? 왜 그래요? 거기서 뭐래요? 이건 우리 거란 말이오. 에? 이 지함, 그리고 이거 뺑기 묻은 거, 이것도, 그리고 이것도. 직장장 동지, 이거 우리 거 맞습니다. 예. 끝내 찾았구만. 이걸 찾느라고 똥과 수고 많아서. 아니 이거야 동문회가 버린 거 아니에요? 버렸지만 그 버리려다가 필요해서 보니까 아주머니들이 이거 싹 다 실어갔더란 말이오. 우리가 동문회 걸 훔쳐왔다는 거야요? 예? 보자 하니까 남의 입에 들어갔던 사탕알까지 제 거라고 뽑아먹을 사람들이란만요. 사탕을 뽑아먹든 어물을 뽑아먹든 어쨌든 이건 다 우리 거란 말이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다 바친 거로 하고 그 수지 울타리를 좀 교환해 주시오. 예? 세상에 이렇게 뻔뻔스러운 사람들도 있니? 뭘 뻔뻔? 그 말 다 했어. 뻔뻔스럽지 않으면요. 많아. 좀 그러면 이걸 내가 다 사면 될 거 아니오. 이따 어물 가지고 아웅다웅 다들 창피하지 않소? 따이 어물? 키니까 우리가 이거 어물 다루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이게 다 어물이라는 거예요? 나면 어떻게 할까? 동문회 나와? 직장장 동지가 옆에 있어줘야지. 이렇게 도망치면. 누가 도망쳐? 반장동무 인상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글쎄. 그 여자들 2자리 간단치 않구나야. 야, 사람들은 천재나 베이던데 이게 틀려먹었더만요. 그래요? 저 사람들이에요. 어디? 아니, 아는 사람들이에요? 아니야. 반장, 이거 요구했던 기술 자리들이야. 고맙습니다. 요거 당신 지금 강한동 가리반에 와 있죠? 아니? 내가 여길 왜 와? 어떻게 알고? 야, 벌써 통보했구만요. 여보, 내가 당신 남편이라는 걸 여기 사람들 다 알아? 아직은 몰라요. 도망신하기 전에 빨리 돌아가라요. 예. 내가 망신하든 뭐하든 미치지 마. 괜히 여기 일에 나섰다가 당신까지 망신하지 말고. 내가 망신하지 않게 됐어요. 난 지금 여기 가네반에서 여자도지. 예? 뭘 망신한다는 겁니까? 우리 가네반에서요? 아무것도 아니야. 저한테 굽신될 것 같아? 그러지 말고 아주머니한테 다시 좀 부탁했어. 뭐이? 나는 그 사람한테 구걸질하네. 이것이가 자존심 없이. 그럼 어떻게 하자니까? 야, 이거 1시간밖에 없는데. 어떡하긴 어떡해. 끝장을 보고 해봤는 내 성격 알지? 이 양패를 치면 지금. 저 사람들 또 와요. 예? 맞아요. 저 질긴 사람들 순순히 물러설 작별이 아니야. 왜 그래요? 반장동무, 아깐 좀 미안하게 되는데 사정 좀 봐주고 그래. 아주머니 인상이 하도 후두부라고 도량이 컵에서 내 이거 아무 말이나 망탕했는데 이거 정말 급해 그러니 좀 도와줘. 수지 울타리 얼마요? 내 거 2배, 아니 그 3배 돈을 물겠으니까. 그런 부정 우리한테는 안 통해요. 그러지 말고 내 신세가품 단단히 한다니까. 그딴 신세가품 필요 없죠.
신세가 아프면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아주머니. 이런 거나 가지고 되겠어요? 아, 이거 차면 좋아하시는지. 이거 하나 떨어졌던 건데. 요것도 땅바닥에 떨어져서 좀 상했는데. 야, 자꾸 따분하게 이러지 말고 이젠 돌아가 보십시오. 덥수 잘 받아 먹더니만. 뭐가 좋아서? 아 이거 우리 노는 걸 이거 우습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하고. 뭐이 불쌍해? 뭐라? 유리시아나, 어? 반장 아주머니. 제가 버린 놈을 되찾겠다고 뇌물까지 바쳐요. 참 기가 막혀요. 어떻게 된 거야? 여보, 당신이 버리라던 어물이 얼마나 귀한 건지 이젠 알겠죠? 그래, 제자원아, 내 오늘 정말 귀한 보물을 찾았어. 네, 오물 취급하던 폐플라스틱을 뇌물로 사려다가 딱 걸렸네요. 우리로 치면 재활용을 잘하자 뭐 그런 교훈인 것 같은데요. 북에서도 재활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나 봐요. 예, 그 폐기물 재활용을 애국적 의무라고까지 얘기하고 또 당에 대한 충성심, 뭐 또 국가에 대한 애국심의 발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 이제 독려를 하고 있다라는 뜻이겠죠. 실제로 전국 기업소와 가정 등에서 적극적으로 아주 독려하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충성심과 애국심이라고까지 표현한다니까 뭔가 결연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영상 보니까 이런 재활용 문제가 비단 환경 보호 차원으로만 되는 것 같진 않던데요. 예, 북이란 사회가 우리처럼 매일 막 포장지가 쏟아져 나오고 또 일회용 용품이 쏟아져 나오는 그런 소비 중심 사회는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런 그 재활용이라는 개념 자체가 일종의 이제 순환 경제라는 이제 이 개념을 만들어서 자력갱생의 한 일환으로 자원을 재활용하자 뭐 이런 데도 방점을 찍고 있는 것 같아요. 하긴 아직도 생산 정상화에 힘을 쏟고 있는 단계이기도 하고 대북 제재나 코로나19 같은 어려움도 겪고 있으니 그 북 내부에 있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에 관심을 쓰고 있을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다고 봐야겠죠. 2001년 4월에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3차 회의에서 재자원화법이라는 것이 제정이 돼요. 근데 그 제정된 내용을 보면 이제 재자원화에 대한 대상, 그리고 이제 수거 방법, 그리고 그 재자원화 기술 개발 이런 것들을 좀 규정하고 있거든요. 아주 강도 높게 법까지 제정해가면서 강도 높게 이 재자원화에 대한 우리로 따지면 재활용인데 시행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시군마다 이게 또 경쟁적으로 얼마나 잘 진행하고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이 또 벌어지고 있다고 하네요. 네, 북에서는 재활용을 재자원화라고 네, 표현하나 보네요. 재자원화. 재자원화. 우리는 1991년부터 재활용 쓰레기 품목을 정했다. 그때부터 법을 만들었다고 되어 있는데요. 북의 재자원화는 역사가 어떻게 될까요? 1984년도에 83 인민 소비품 창조 운동이라는 게 벌어져요. 그때 이제 일종의 이제 폐기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다시 재활용해서 이제 정책을 시행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2007년도에 이제 폐기폐설물
취급법을 제정해가지고 이때부터 또 이제 그 폐기되는 물건 배출량을 최소화시키고 이용에 관한 것들을 원칙으로 세운 바 있고요. 이것이 이제 순환경제라는 개념으로 이제 승화된 것은 2016년에 있었던 제7차 당대회 때 그때 이제 김정은 총비서가 제안함으로써 이게 본격화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아까 영화의 주인공 부인이 일하던 곳이 일용품 수매 분점이었잖아요. 이 울타리를 사는데 돈으로는 살 수 없고 폐자원을 가지고 오는 만큼 바꿔준다. 그런 정책이 참 독특하던데 그런 식의 사업이 북의 전반에서 많이 펼쳐지고 있을까요? 예, 그 재자원화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폐기물 수매 사업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원자재 수입이 원활치 않은 조건, 그런 조건에서 이제 국산품 제품을 생산하는데 적극적으로 이 폐기물들을 재자원화해서 활용하겠다는 것이죠. 실제로 국산품을 만드는데 상당한 좀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요, 이 재자원화라는 게 결국은 한 번 썼던 자원을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다시 만들어내는 과정인 거잖아요. 그런 과정에 나름의 과학기술이 요구가 될 텐데요. 북이라고 하면 사실 과학을 워낙 중시하는 곳이니 이쪽 분야에도 많이 투자를 하고 있겠죠. 아무래도 그렇겠죠. 이제 재자원화라고 할 때 어차피 한번 썼던 물건을 다시 자원화한다는 뜻이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질을 어떻게 보장해내느냐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를 위해 국가과학원 환경연구소, 김일성 종합대학 화학부, 김체공업종합대학 열공학부, 경공업성 등에서 폐기물의 새로운 가공 처리 기술을 연구 개발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단위별로 과학기술 보급소를 만들어서 재활용 기술을 자체적으로 개발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요즘 환경 문제에 다들 관심이 높으시죠. 그런 만큼 북의 재자원화 정책에도 많은 관심 주실 것 같은데요. 조선중앙텔레비전에 이 재자원화에 적극 나서고 있는 모범단위에 대한 소개 방송도 종종 나오더라고요. 조만간 그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북의 재자원화는 환경보호적 차원과 함께 경제적 측면도 강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나라의 생태 환경을 보호하고 나라의 재부를 더욱 늘려나가려는 이들에게는 영화 속 인물들처럼 폐물도 보물로 보이기 마련이겠지요. 그 목적이 어디에 있든 쓰레기를 줄이는 것은 남과 북 전 세계 모든 시민의 과제인 것은 분명합니다. 조선중앙텔레비전에서 방영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모아 보여드리는 북이모저모 시간입니다. 북에는 해외 문화가 전혀 보급되지 않을 거라는 편견이 존재할 수도 있는데요. 북녘의 하루 시청자분들이라면 당연히 그렇지 않다는 거 알고 계시지요? 북의 아이들도 알프스의 소녀, 백조왕자, 플란다스의 개처럼 어린 시절 우리의 감성을 자극했던 이야기를 참 좋아한다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엄마 찾아 산만리라는 제목으로 익숙한 동화 기억하시나요? 집이 가난해 엄마와 떨어져 살게 된 마르코가 엄마를 찾아 긴 여행을 떠난다는 이야기인데요. 북에서는 이를 엄마를 찾아서라는 제목으로 아이들에게 읽힌다는군요. 함께 동심의 시간으로 돌아가 볼까요? 어린 동무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엄마를 찾아서를 보여드리겠어요. 이 책에서는 마르코라고 부르는 소년이 나옵니다. 멀리 있는 어머니를 찾아 길을 떠난 마르코는 그 과정에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이 이야기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결코 잘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와 같이 아름다운 마음씨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르코를 생각해주는 사람들의 그 고운 마음씨는 우리들의 마음을 뜨겁게 해줍니다. 이탈리아의 한 도시인 제노바에 마르코라고 부르는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소년에게는 아버지, 어머니, 형님이 있었는데 그들은 서로 화목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생활은 펴이는 것이 아니라 날이 갈수록 더 가난해지기만 하였습니다.
그래서 마르코의 어머니는 할 수 없이 멀고 먼 나라에 돈을 벌러 가게 되었습니다. 바다 건너 먼 나라인 아르헨티나에 있는 어머니와 잘 아는 사람이 좋은 일자리를 소개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집에 사랑하는 어머니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막내인 마르코가 얼마나 어머니를 보고 싶겠습니까? 이때 어머니로부터 편지가 날아왔습니다. 아버지가 편지를 읽을 때 마르코는 마치 어머니가 돌아온 것처럼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서부터는 어머니에게서 편지가 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 혹시 엄마가 앓지는 않는지. 마르코네 가족은 근심에 쌓였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도 형님도 일을 해야 하니 어머니가 있는 곳에 다녀올 수 없었습니다. 내가 엄마를 찾으러 가겠어요. 마르코는 걱정하는 아버지와 형님을 설복하고 끝내 혼자서 배에 올랐습니다. 아르헨티나까지 배를 타고 한 달 동안이나 가야 할 먼 길을 어린 마르코가 혼자서 떠났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겠습니까? 엄마는 죽었나요?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마르코의 눈에서는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마르코는 배에서 마음 식어온 할아버지를 만나 친하게 되었습니다. 꼭 만날 수 있단다. 일 없다니까. 이렇게 할아버지가 위로해 줄 때면 마르코는 힘을 얻곤 하였습니다. 드디어 배가 아르헨티나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에 닿았습니다. 마르코의 어머니는 이 도시에서 사는 메릴리라는 사람을 믿고 떠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소개로 메키네즈라는 사람의 집에서 일하고 있었답니다. 이젠 어머니를 만날 수 있겠구나. 할아버지와 헤어진 마르코는 가슴을 두근거리며 메릴리가 경영하는 상점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메릴리가 경영하는 상점을 찾아냈습니다. 저 메릴리 씨의 상점이지요? 메릴리 씨라니. 메릴리 씨는 오래전에 돌아가셨단다. 이 말을 들은 마르코는 가슴이 덜컥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찾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계시는 메키네즈 씨의 집을 알려고 여기 왔습니다. 그 아주머니는 마르코를 몹시 동정하였습니다. 난 잘 모르지만 뒷집의 아이가 알 수 있을 게다. 이리하여 마르코는 그 아이의 안내를 받아 메키네즈의 집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나오더니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메키네즈 씨는 꼬르도바에 갔단다. 마르코는 맥이 빠져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전 꼬르도바로 가겠어요. 정작 떠나자고 생각하니 마르코는 안타까웠습니다. 그것은 꼬르도바는 여기서부터 몇백 킬로미터나 떨어진 멀고 먼 도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마르코에게는 기차를 타고 갈 돈도 없었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너무도 속상하고 안타까워 눈물이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마르코가 아니냐? 어찌 된 일이냐? 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돌아보니 배에서 알게 된 할아버지였습니다. 마르코에게서 그 사이 있은 일을 다 들은 할아버지는 그를 데리고 주막집에 갔습니다. 이보라고, 다들 내 이야기를 들어보게나. 할아버지는 주막집에 있는 사람들에게 마르코가 이탈리아에서 어머니를 찾으러 여기까지 온 일이며 여비가 떨어진 딱한 사정 등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다 들은 사람들은 저저마다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두들 어떻게 해서든지 좀 도와주자고. 좋네, 우리가 돈을 모아서 주지. 이렇게 되어 마르코는 기차를 타고 갈 수 있었습니다. 달리고 또 달려도 차창 밖으로 보이는 것은 황량한 초원뿐이었습니다. 마르코는 점점 오싹오싹 추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엉크리고 앉아있는 마르코를 본 한 아저씨가 다가와 그에게 목도리를 벗어주었습니다. 고마워요. 마침내 기차는 꼬르도바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메키네즈는 여기에도 없었습니다. 그는 여기서부터 1000km나 떨어진 뚜꾸만이라는 도시로 이사를 갔다는 것이었습니다. 겨우 여기까지 왔는데
마르코의 눈에서는 눈물이 방울방울 흘러내렸습니다. 그런데 멀리 집마차들이 한 곳에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마르코는 그곳에 있는 아저씨에게 뚜꾸만에 데려가 달라고 간절히 부탁하였습니다. 전 무슨 일이든지 다 하겠어요. 어떤 일이라도 다 하겠으니 제발 마차에 태워만 주세요. 마르코의 간절한 부탁에 아저씨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린 뚜꾸만에는 가지 않는단다. 그러나 그 주변 도시까지는 태워다 주마. 기나긴 마차 여행을 하는 동안 마르코는 힘껏 일을 하였습니다. 어느덧 아저씨와 헤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곳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뚜꾸만까지는 아직도 멀고 먼 길을 걸어가야 하였습니다. 줄곧 걷다 나니 어느새 구두가 해져 발가락에서는 피가 나오고 먹을 것도 물도 다 떨어졌습니다. 어머니! 그때 어머니는 중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가족들과 헤어져 홀로 병에 걸린 어머니는 살아갈 힘도 완전히 잃고 말았습니다. 마르코야. 의사 선생님이며 맥키네즈 집 사람들이 모두 걱정스럽게 바라보는 속에서 어머니는 정신을 잃고 계속 헛소리를 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마르코가 끝내 어머니가 있는 곳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어머니! 엄마! 마르코야. 끝끝내 서로 만난 어머니와 마르코는 오래도록 꼭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어린 동무들 모두 잘 보았죠? 그럼 다음 시간을 또 기다려주세요. 화초 키우시는 분들 계시지요? 공기 정화나 관상용으로 많이들 키우실 텐데요. 물 주는 걸 깜빡하기도 하고 장기간 출장이라도 생기면 잘 돌보지 못해 시들어버리는 경우도 있어 참 쉽지 않지요. 저는 물만 까먹지 않고 주면 되는 건 줄 알았는데 그 외에도 참 신경 써야 될 게 많더라고요. 또 화분 종류에 따라도 두는 위치를 달리하는 게 좋다던데 솔직히 그런 것까지 신경 쓰기는 쉽지 않고요.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실내에서의 화초 장식 방법들 함께 배워보시죠. 이 시간에는 실내에서 화초의 장식 효과를 높이는 몇 가지 방법에 대해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가정과 사무실에서 화초를 재배하는 데 가장 좋은 자리는 창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실내 환경 조건에서 식물이 제일 빛을 많이 받는 곳도 화초를 놓아서 보기 좋은 곳도 창문가이기 때문입니다. 창문톡에 놓는 화초들로는 될수록 키가 그리 크지 않고 빛을 좋아하는 식물들이 좋습니다. 이때 화초들의 키를 고려해서 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심에서 양옆으로 가면서 키가 낮은 화초로부터 점차 키가 큰 식물들을 놓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균형이 맞고 보기에도 좋습니다. 또한 붉은색과 분홍색, 풀색 등 여러 가지 색깔의 화초들을 다양하게 배합해서 넣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방안이 한결 더 밝고 환해 보이게 됩니다. 창문가에 화분을 놓을 때 알아두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화분들을 지나치게 베개 놓지 말아야 합니다. 화분들을 진에 베개 놓으면 포기 사이에 공기가 잘 통하지 않게 되고 잎과 가지들이 겹치면서 빛을 충분히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식물체가 헛자라거나 병에 걸리기 쉬우며 보기에도 저잡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창문가에 화분을 놓을 때는 일정한 사이를 두고 배치해야 합니다.
또한 잎이나 가지들이 창문 유리에 닿지 않도록 해줘야 합니다. 그것은 햇빛이 세게 비치는 여름철에는 달아오른 창문에 의해서 잎이 될 수 있고, 날씨가 추워질 때에는 바깥과 방 안의 온도 차이에 의해서 창문에 생기는 물방울이 잎에 떨어지면서 잎이 썩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추운 겨울에는 스며들어오는 찬바람에 의해서 식물이 올군 피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창문가에 놓는 화분들은 2 내지 3일 또는 한 주일에 한 번 정도 돌려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꽃 포기들의 모양이 좋아지고 앞뒤가 다 골고루 자라게 됩니다. 화초들 가운데는 높이 자라고 큰 잎을 가진 식물들도 있습니다. 송목이나 서철, 야자나무 같은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런 식물들은 될수록 넓은 방에 따로 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방이 보다 넓고 시원해 보이는 감을 줄 수 있습니다. 기관이나 공공 건물에 놓는 경우에 출입문이나 현관의 양쪽에 놓아주면 균형이 잡혀 보이고 마치도 정원에 들어선 듯한 감을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몬스테라나 터란과 같이 크고 넓게 자라는 화초들은 창문턱보다는 바닥에 화분탁을 받쳐서 놓는 것이 좋습니다. 바닥이나 창문턱에 놓지 않고 벽체나 공중에 매달아 공간적인 장식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화초들도 있습니다. 좀난이나 아스파라가스와 같이 줄기를 아래로 들이우면서 자라는 화초들입니다. 이런 화초들은 바구니에 담아서 공중에 매달아 놓거나 벽체에 고정된 화분 받침대 위에 올려놓으면 관상적 가치가 더 살아나게 됩니다. 동굴 식물들도 공간적인 장식 효과를 얻는 데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벽체에 걸어놓은 사진의 틀이나 미술 작품들의 테두리에 장식할 수도 있고, 벽체에 홈을 파고 심어서 작은 화단같이 보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실내에서 화초들을 다양하게 배치하면 보다 입체적이고 독특한 장식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북에서 주목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오늘의 인물 시간입니다. 평생을 과학 연구와 기술 인재 양성에 바쳐온 교수가 있습니다. 특히 몇몇 선진국이 독점하고 있는 기술을 스스로 개발하겠다고 나섰고 결국 성공해낸 의지의 과학자라고 하네요. 그 길이 쉽지만은 않았을 텐데요. 실패와 좌절에도 동요하지 않고 묵묵히 새 역사를 써내려온 노력 영웅 김인규 씨를 만나보겠습니다. 오늘날 제1기마수는 철을 연구하는 과학자가 되어야 한다. 이 글은 시대의 전형인 노력영 박사 부교수 김인규 동지가 김책공업종합대학에 입학하던 날 일기장에 쓴 것이다. 그는 이 글을 가슴에 품고 대학 과정을 최우수의 성적으로 졸업하고 굳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원이 되기로 결심하였다. 김책공업종합대학을 경제건설을 심있게 견인하는 기관차, 나라의 맏아들 대학으로 내세워준 당의 믿음에 과학연구와 기술인재 육성으로 보답하려는 양심의 선택이었다. 그에게 있어서 학생들은 단순히 지식을 전수해주는 제자가 아니라 금속공업의 주체와 실현의 주인공들이었다. 금속공업의 주체와 실현은 자립경제의 운명과 관련된 문제였고 대를 이어 끝까지 관철해야 할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이었다. 그는 교육자만이 아니라 생산과 과학기술의 일체화 실현의 선구자였다.
탐구의 길은 실패와 좌절, 보수와 기술 신비주의와의 투쟁의 면석이었다. 순간의 동요나 주저도 없이 한치 한치 성공의 용마루를 향해 달리었다. 김철이 역사, 야근계 역사가 바뀌는 이 순간에 누가 불을 잡는가 하는 게 아주 심중한 문제였습니다. 실제 이 중유레슬에 가스 쓴다는 것은 심중한 문제였습니다. 그때 가스가 조금이라도 새면 사람의 생명은 물론 또 폭발될 수 있는. 그는 서슴없이 이 길을 택하였다. 그가 목숨을 내댄 그 순간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무조건 관철하려는 한 과학자의 신념과 양심이 검증되는 순간이었다. 학생들에게 이 나라의 과학자라면 조국이 바라고 제일 걱정하는 문제 해결에 자신을 서슴없이 내대야 한다는 천리를 가르쳐주는 말없는 강의였다. 성공이다. 그를 시대의 전용으로 내세워주신 조선노동당 총비서동지께서는 공화국 창군 73을 맞으며 당중앙연회의 뜨락으로 불러주시고 크나큰 영광을 안겨주시었다. 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북과 조금 더 가까워지셨나요? 앞으로도 있는 그대로의 북녘 소식 여러분께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김창현의 한마디가 이어집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어린 시절 집집마다 대문 옆에 쓰레기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온갖 쓰레기를 한꺼번에 마구 버려 여름철이면 음식 썩는 냄새가 진동을 했지요. 겨울철에는 산처럼 쌓인 연탄재도 골목길을 복잡하게 만드는 주범 중 하나였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가 도입되어 생활화된 지 제법 세월이 흘렀습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 개념은 1990년대 초반에 등장했고 쓰레기 종량제는 1995년부터 본격 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북은 쓰레기 분리수거와 재활용 문제를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지역별로 그리고 인민반별로 공공쓰레기장을 만들어 처리하고 재활용 시스템도 제법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군요. 알다시피 북은 매일매일 수많은 물건과 포장재가 버려지는 소비중심 사회가 아닙니다. 특히 플라스틱 용기와 포장지 등 일회용품 사용이 별로 없습니다. 포장이 간소하고 식당 그릇으로 배달하고 다시 찾아가기 때문에 규모가 대단히 작을 수밖에 없다는군요. 북에서는 재활용을 재자원화라고 하는데요. 일종의 폐기물 수매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쓰레기를 줄인다는 측면보다 순환경제의 활성화를 통한 자력부강, 자력갱생의 하나로 읽어야 할 듯합니다. 원자재 수입이 원활치 않은 조건에서 보철, 파지, 폐비닐, 폐유리, 신발 밑창에 이르기까지 재자원화해서 국산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죠. 오늘 본 영상의 제목은 내가 찾은 보물입니다. 그야말로 오물을 보물로 귀하게 재자원하자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폐기물을 잘 활용하는 것은 애국심이요 충성심이라고 하니 북의 재자원화 과정 눈여겨볼 것을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남이나 북이나
기후위기, 환경 문제와 관련된 이 제자원화 문제 보통 일이 아니니까요. 능력의 하루 김창현의 한마디였습니다.